4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언어적 특성이라는 건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문법적인 어떤 기반을 좀 깔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짜 뉴스가 날로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고 있다를 써서 기사에 주목하는 사건이 현재 진행 중임을 표현하였다. 요거는 이제 시제 중에서도 진행사항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깔고 있는데요. 뭐 그것까진 몰라도 그리고 설명하려면 이제 너무 기니까 일단은 뭐뭐 하고 있다. 몰라도 알 수 있죠. 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걸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부터는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피동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반갑죠, 그죠? 1학년 때 우리가 배웠고 피동 표현이라든지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긴장감 있게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서 한번 문법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통사론, 문장론이에요. 통사라는 말은 이제 문장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 통사론, 문장론 안에서 문법 요소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 문법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아까 봤던 게 부정 표현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동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개념. 주어가 동작을 제임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해요.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인 거죠. 그리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수동 아닙니다. 피동과 능동 이렇게 짜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생적인 피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사적인 피동, 문장으로 실현되는, 문장 차원에서 실현되는 어떤 그런 피동이 있는데 파생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요.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전에 단어의 합성을 공부를 할 때 단어의 합성이 되는 합성어도 있지만 어근 플러스 어근의 합성어도 있지만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 같은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어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근에 접사가 붙는 거죠. 근데 피동을 나타내는 접사가 붙는 건데 피동을 나타내는 접사 중에서는 접두사가 없어요. 그래서 피동 접미사라는 애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히리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는 애들이고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히리기라고 하는 접미사를 통해서 파생되는 그러한 피동 표현들이 있어요. 문법에는. 예를 들면 보이다, 뭐 이따가 사동에서도 또 구별을 하겠지만 보이다, 나는 가만히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앞으로 뭐가 쌩 지나가가지고 보였어 나한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다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의미 차이가 느껴져요. 그 피동적인 의미가. 깎이다, 깎다와 비교를 해봤을 때 깎다는 내가 능동적으로 깎는 거지만 깎이다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깎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피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쌓이다, 잡히다, 팔리다, 안기다 전부 다 같은 어떤 피동 표현으로서 이히리기라고 하는 전미사가 각각 실현된 붙어서 이제 표현된 그런 피동 표현의 사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예시들을 가지고 파생적인 피동을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통사적 피동, 그러니까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피동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어지다, 아지다, 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지다라고 하는 보조동사, 어지다라고 하는 보조동사로 인해 가지고 실현되는 그런 통사적인 피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늦추어지다, 늦추어지다, 만들어지다, 따뜻하여지다. 뭐 요거는 이제 그 여불규칙이겠죠, 그죠? 그래서 따뜻해지다 해가지고 뭐뭐해지다, 뭐뭐어지다, 아지다 이런 말들이 붙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통사적인 피동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피동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쓰는 피동으로 이중 피동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1학년 때도 얘기를 했을 테고요. 이 이중 피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이 중복 사용된 피동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하는 문투에서 온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번역을 할 때 수동태 같은 것들을 갖다가 너무 힘줘서 번역하다 보니까 파생적 피동하고 통사적 피동을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잘못 써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잡혀지다 형태수 분석을 하면 잡다라는 어근에 히라는 전미사와 어지다라고 하는 통사적인 표현까지 같이 붙어 있어요. 사실상 잡히다만 가지고도
피동적인 의미가 다 들어오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거기 이제 그것만으로 좀 안심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지다라고 하는 통사적 피동까지 중복해서 불필요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이제 표준적인 어떤 표현, 그리고 맞춤법에서 이제 멀어진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여지다도 보이다로 순화하는 게 좋겠고요. 들려지다도 들리다로 이제 순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중 피동 표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과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들이 구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사동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사동 표현의 사자는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능동 피동과 이제 다른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능동 피동이 쌍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동 사동이 또 쌍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한다. 요 기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생적 사동문이 있고 통사적 사동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파생적 사동문은 전미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희리기 우구추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7가지인가요? 7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로 인해 가지고 사동의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보이다가 또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피동에서의 보이다 같은 경우는 나는 가만히 멀뚱하니 눈을 뜨고 있는데 앞에 뭐가 휙 지나가가지고 내 눈에 보이게 된 거죠. 그죠? 보임을 당한 거예요. 그건 피동이야. 그러면 내가 숙제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 선생님한테 이 숙제를 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보이다는 그 피동의 보이다라는 의미가 달라요. 선생님한테 보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은 보도록 하는 거니까 사동의 의미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가지고 좀 구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녹이다도 녹게 하는 거고요. 먹이다도 먹게 하는 거죠. 그죠? 먹게 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사동 표현. 굳히다, 앉히다, 날리다, 신기다, 남기다, 깨우다, 비우다, 달구다, 늦추다, 낮추다 전부 다 마찬가지의 어떤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를 더해주는 사동 표현이 됩니다. 통사적 사동문은 보조 동사 게하다로 실현이 됩니다. 게하다, 뭐뭐 하게 하다, 보게 하다, 녹게 하다, 먹게 하다, 뭐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게하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실현되는 사동문도 문법적인 어떤 사동 표현의 일부로 봅니다. 사동 내 의미 차이라는 것도 이제 보너스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짧은 사동문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파생적 사동문과 긴 사동문이라고 얘기되어지는 통사적 사동문 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사동문 같지만 그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 2번부터 한번 볼까요? 2번 같은 경우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셨다. 이거는 어떤 의미만 있는 거냐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아이한테 야, 밥 좀 먹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게 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접적으로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정리를 해놨듯이 2는 간접 사동의 의미만 있어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 한번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전에 2번과 마찬가지로 밥을 차려놓고 야 먹어봐 라고 하는 간접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밥을 갖다가 차려놓고 밥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반찬을 얹어서 아이 입에다가 쑥 집어넣는 직접적인 어떤 의미의 사동도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 사동문과 짧은 사동문, 그러니까 통사적 사동문과 파생적 사동문 사이의 어떤 의미의 차이도 문제에서 많이 다루어져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좀 알아두시면 시험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우리가 같이 좀 보너스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피동 표현을 통해 지적한 주체는 드러내지 않고 지적된 내용을 기사에 제시하였다. 이 피동 표현이 또 언제 쓰이냐면 되게 나쁜 건데 책임을 회피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피동이라는 것은 뭐가 당했다는 거니까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문장 안에. 그렇기 때문에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려는 의도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기사 같은 데서 이제 피동 표현을 접했을 때는 이게 지금 얘가 왜 피동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여기서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통해서 보면 토론 과정에서 매체의 환경 변화로 특히 뉴스 생산과 유포 형상이 바뀌었다는 점이
되었다. 누가 지적했는지는 여기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직접 인용 표현을 써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기사에 사실적으로 전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용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문법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문장론 안에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들으셨을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 중에서 인용절이라는 게 있어요. 인용절은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인용의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절 전체가 인용하는 기능을 함. 부사절로 교는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실현은 직접 인용조사라고 하고라는 부사격 조사로 실현이 되던가, 그 다음에 간접 인용조사 고라고 하는 인용조사이지만 얘네들은 부사격 조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고 하는 간접 인용조사로 실현이 되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선생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으면 직접 인용인 거고요. 형은 철수가 학교에 간다 고 말했다 고가 되면 요거는 간접 인용이에요.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지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지난 세모 기관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에, 여기가 이제 인용절이죠. 지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에 허위로 조작된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까지가 인용절이고요. 고 분석한 거예요. 이거 고라고 하고 같은 경우는 직접 인용절이었고, 고 같은 경우는 간접 인용절을 끌고 들어오는 간접 인용 조사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인용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직접 인용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직접 인용 표현이 아니라 간접 인용 표현을 써서 저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앞절과 뒷절이 인과관계로 이어짐을 기사에서 나타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몰라도 풀 수 있기는 하지만 기왕 문법을 계속 가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요거는 이제 어떤 문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다 공부해 두셔야 돼요. 문장론 안에서 문장의 성분과 짜임 안에서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말고 이어진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어진 문장도 두 가지 어떤 양상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하나는 앞뒤 문장이 서로 의미적으로 종속되어서 이어지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크게 세 가지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집니다. 나열, 대조, 선택이에요. 나열, 대조, 선택. 이것만 외우면 어지간한 것들은 이 안에 다 들어와요. 철수는 남자이고 영희는 여자이다. 이런 식으로 철수와 영희를 갖다가 나열했죠. 말 그대로. 그런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철수는 같지만 영희는 남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조되는 말들을 갖다 놓는 것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고요. 던지 아닙니다. 든지라는 어떤 연결 어미를 사용을 해서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문장 나열의 의미적 구성을 보이면 요것도 이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등하게 문장을 이어주는 고, 든지 이러한 연결 어미를 대등적 연결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관계를 갖는 이어진 문장을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좀 복잡해요.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빼고 나머지는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대강은 또 알아야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 다른 한 문장이 어떤 다른 문장의 원인이 되는 것, 어서, 무로 이런 것들, 목적이 되는 경우, 비유가 되는 경우, 더함, 영향, 양보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로 서로 간의 의미 관계가 종속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께서 칭찬하셔요. 대부분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게 원인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칭찬을 하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으니까 서로 간에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까 전에 동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죠? 까마귀 나는 것과 배 떨어지는 것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 두 문장이 성립을 안 해요. 서로 간에 의미가 굉장히 이제 종속적으로 서로 간에 동시라는 어떤 의미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다. 공부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힘들었다라는 결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어떤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버스가 떠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죠. 누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무엇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것도 이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든지 같은 경우는 선택의 든지랑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양보의 의미를 끌고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또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책을 사려고 공부하러 이런 목적을 의미하고 있는 이런 연결 어미들도 전부 다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그런 문장 연결 어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결 어미들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종속적 연결 어미들로 이어진 의미 관계들을 파악을 하시면 어떤 문장들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진 문장까지 우리가 봤고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뭐 그게 베이스이긴 하지만 뭐 그거 몰라도 풀 수는 있죠.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앞절과 뒷절이 인과관계로 이어짐을 기사에서 나타냈대요. 리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리을을 보시면 실제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가짜 뉴스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여 원인이 됐죠.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어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가운데 쓰인 연결어미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미음을 한번 보실게요. 지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지시 표현, 이 그저 같은 지시 대명사나 지시 관형사 같은 것들을 얘기하겠죠. 기사 내의 정보들을 응집성 있게 나타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려면 이제 응집성이 뭔지 또 알아야 되는데 응집성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통일성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응집성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응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내용이 얼마나 응집력 있게 모이고 있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응집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모이는 것들이 뭘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는 거냐면 표면적인 어떤 연결관계를 보는 거예요. 표면적, 문법적 연결관계로 판단한다. 글씨가 왜 이러지? 연결관계로입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또 뭘로 실현이 되냐면 얘네들은 접속어, 그 다음에 지시어 따위로 이제 실현이 됩니다. 접속어 뭐 그래서 그러나 그리고 한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 응집성 있게 문장과 문장을 붙여버리는 어떤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시어들 이, 그, 저 같은 경우도 앞에 문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 끌어와 가지고 대신 지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칭하는 문장과 지칭하는 문장과 지칭되어지는 문장 사이의 응집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접속어와 지시어가 얼마나 적절하게 쓰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응집력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 문제 같은 데서 응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화법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접속어나 지시어가 정확하게 쓰였는지 요걸 판단을 해서 접속어나 지시어가 정확하게 쓰였으면 응집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요것과 같이 항상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성이죠. 그죠? 이거는 화법과 작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일성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문단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귀 까딱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의 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를 문단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심 내용과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죠? 이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사이에 의미적 연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심 내용하고 딴 생각하는 뒷받침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중심 내용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걔를 갖다 뒷받침해주는 걔와 연관된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그 문단 안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뒷받침 내용이 하나가 있으면 걔는 통일성이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통일성이 위배되는 것을 한번 골라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문단을 주고 그 문단에서 중심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뒷받침 내용을 하나를 갖다가 심어놓고 걔를 갖다가 찾아내서 얘 통일성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응집성과 통일성은 비슷한
비슷한 얘기이지만 서로 이제 보는 초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글을 갖다가 우리가 잘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여하튼 일단 다시 문제로 또 돌아와서요. 지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사 내의 정보들을 응집성 있게 나타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응집성이라는 것이 지시 표현이나 접속어들을 통한 표면적인 연결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도 쉽게 맞는 내용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